공부는 재능인가 노력인가에 대해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이고요. 자,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재능도 많이 아니고 노력만도 아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 재능보다 노력이 제곱으로 중요하다. 노력은 제곱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재능도 중요해요. 타고난 재능 중요해요. 노력의 섹터가 좀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량이 늘면은 더 많이 능숙해진다라는 거는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제곱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첫 번째 순공시간 정하기입니다. 순공시간. 자,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되게 행동심리학의 대가인, 노벨상도 수상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기준점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앵커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기준점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거기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마하트마 간디가 104살 이후를 넘어서 사망했나? 라고 물어보면은 34살 이후에 사망했나? 라고 물어볼 때에 비해서 실제 사망 추정 나이를 훨씬 높게 잡는다라는 예시가 나와요. 숫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숫자를 기준 삼아서 자기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이 2차 시험에서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돼? 물어봤어요. 나 59점이야. 평균 59점이야. 59점밖에 안 돼? 이 시험을 모르는 사람은 59점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수석이 60점 초반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엄청 잘 봤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어떤 기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의식이 바뀌고요. 그 의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데, 목표 순공 시간은 난 순공을 재는 게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준점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물론 무슨 연구 결과는 아니에요. 결과는 아닌데, 다른 시험들의 대체로 좀 통용되는 그 숫자는 바로 10시간입니다. 매일 10시간. 일주일에 70시간. 일주일 7일을 하기가 좀 별로면 하루에 12시간. 6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72시간이 나오죠? 자, 이건 말 그대로 기준점이에요. 이거를 못 지키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여기보다 많이 하고 있는, 적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매진간보라고 이를 붙였냐면은, 이렇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문턱값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건 제가 요새 루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공부할 때 해봤던 루틴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 5시에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10분 씻고 10분 밥 먹고 10분 다시 정리하고 5시 반부터 답안 쓰기를 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거를 월화수목을 했었어요. 월화수목. 그리고 오전 시간 중에 졸릴 때는 30분을 졸리면 바로 잤습니다. 바로 귀마에 꽂고 바로 스탑워치 멈추고 알람 맞추고 바로 잤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 중에 최소 2번 산책. 이거는 그러니까 정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산책을 하자. 몇 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자. 정해놨었고, 일요일 6시 반부터 월요일 6시 반까지는 무조건 쉰다. 이런 건 정해놨습니다.
루틴 없이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루틴을 정하면 뭐가 좋냐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오늘 쉴까 말까? 나 이번 주에 공부 많이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생각해서 행동을 정하면 피곤해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 나 뭔가 낮잠 자기 약간 좀 찔리는데 오전에 회독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정해 놓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이란 거는 내 생각의 부담을 덜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루틴을 정하고 보통 루틴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넛지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넛지는 슬쩍 옆을 찌른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넛지라는 책에서 나온 거고, 저 책도 노벨상을 수상한 그 작가입니다. 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예시가 그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데 그 영양사분이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이고 싶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기 이제 하나의 칸이 있고 여기 하나의 칸이 있고 이렇게 음식들이 쌓여 있는데, 어디에다가 야채를 올려놓는지에 따라서 뭐 고기, 인스턴트, 손이 좀 잘 닿는, 잘 보이는 곳에 야채를 더 많이 올려놓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거를 바꿔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변경해 봤더니 실제로 아이들이 야채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이게 그 나온 첫 번째 예시예요. 너무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일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기분 나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 넛지는 행정가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면 사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된 결과물인데,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어떤 넛지를 주면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손쉽지 않을까? 첫 번째 예시는 정해진 장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헬스장을 끊고 헬스장을 가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올해 초에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물론 헬스장 간다고 해서 1년 내내 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하잖아요. 두 번째는 도서관을 가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의식적으로 그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는 침대 옆에 메모를 붙여놓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해봤어요. 요새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너무 졸린데 옆에다가 그만 자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분명히 적어놓은 건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영향을 좀 받아요. 그만 자라. 좀 자고 싶은데 하다가도 원래 이게 없으면 그냥 조용히 다시 알람을 끄고 자는데, 그만 자라를 보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잡념이 들면, 딴 생각이 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건 되게 유용한데 독서실에서 하셔도 좋고 도서관에서 하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은데, 공부하다가 민소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상표 생각이 났다. 갑자기 컨티넨탈 팔레가 갑자기 떠올랐다. 그건 잡념이에요. 그러면 스탑워치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굳이 자리에서 왜 일어나냐? 그냥 다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의식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는 집중 모드, 내가 일어서 있으면은 딴 생각 모드, 그럼 내가 일어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은 집중 모드. 그래서 이 집중 모드가 계속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의 넛지는 행동 넛지가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남으로써 내 의식이 바뀌어요. 약간 사이비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영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 넛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근거 있는 이론인데요. 인간의 의식은 생각보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 말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의식과 내 공부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좀 고민을, 그러니까 각자의 그 환경에 맞춰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네, 다스리는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뭔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어느 부분에서 외로움이었냐면은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곳에 와서 뭐 밥을 사주거나 이렇게 좀 면회를 오면은 그 약간 고마우면서 좀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냐면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끼리 막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 주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에 못 끼겠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를 되게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뭔가 여길 것 같고 나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구나 이게 내 일상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나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특별한 날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때 좀 외로움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을 계속 가지고 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감정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내향적인지, 에너지 총량이 많은지, 적은지, 감정 기복 폭이 큰지, 별로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내면의 어떤 성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결국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행복감. 쾌락과 이제 반대되는 장기적 행복감.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 책에서 버튼 러셀 되게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러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삶에 대한 열정 관심이 내가 아니라 바깥 세상.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수험가를 대상으로 한 말은 당연히 아니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공부했던 제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내 내면에 너무 많이 집중하면은 역설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질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삶에 대한 열정, 관심은 유지를 해야겠는데 이 에너지를 나한테만 쏟는 것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좀 상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과 삶을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수험생의 자아가 내 삶 전체의 자아를 지배하거나 그게 잡아먹는 또는 그거를 추월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맞잖아요. 수험생인 나가 내 삶 자체인 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부분 집합입니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앞에 말씀드렸던 외부로 그 에너지를 돌리라는 거에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사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건데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공부,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의미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맞아요. 큰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일 순 없고 수험생인 나는 내 인생 자체인 나의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 버전들. 그 버전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수험생인 자아와 인생의 자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는 뭐 좋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가치관 이런 거를 유지하시면서 사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커져서 내 인생에 뭔가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에 장기적인 행복은 이 수험을 떠나서 결국에 이 열정을 어디에 쏟는지 바깥 세상을 쏟아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잘하고 또 나의 영향력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장기적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게 결국에는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